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24일 오후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평가율을 보면요, 지난주에는 49%에서 2%가 빠져서 47%입니다. 이 쭉 흐름을 보면요, 5월 두 번째 주부터 50%대를 쭉 유지하다가 6월 세 번째 주에 40%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49, 47 하향 추세에 있고요. 이제 긍정평가의 경우에는 부정평가죠. 이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38%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평가는요, 5월 두 번째 주부터 부정평가가 30%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쭉 37, 34 하다가 이제 38로 이 부정평가는 조금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33, 4에서 38%, 5%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긍정평가의 경우에는요, 50% 초반에서 40% 후반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이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를 보니까요, 이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게 7%, 6%고요. 경제 민생이 6%, 그 다음에 결단력, 추진력, 뚝심이 5%, 전 정권 극복을 잘한다가 5%입니다. 이 부정평가 이유는요, 인사가 문제가 있다, 13%고요.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못 챙긴다, 이게 11%로서 앞으로 경제 민생을 잘한다는 6%고 잘못한다가 11%예요. 그리고 경험 자질 부족에 무능하다가 8%,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가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은 42%, 그래서 직전 대비 1%포인트가 하락했고, 민주당은 2%포인트가 하락해서 28%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경우에는요, 4%로 집계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요, 이 국민의힘은 이 70대, 60대에서 50%대를 넘기고 있고요. 이 50대 밑에서는요, 40대와 그리고 20대는 38%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요, 40대하고 30대에서 높습니다. 예. 그래서 40대에서는 36%, 30대는 34%니까요. 평균치인 28%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이 30대와 40대다. 그래서 이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점, 이런 거를 이제 역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 전략과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행안부와 경찰 간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그 임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사표내 이 말은 이제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상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경찰청장이 몰리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요, 이상민 이 행안부 장관이 28일 날 이 경찰의 이 견제 방안, 이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보고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세종청사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일까지 28일은 내주 화요일인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이 행안부가 너무 여유있게 뒤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21일 날 권고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28일이면 일주일이 걸리는데요.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무회의가 이제 월요일 날 있게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글쎄요, 이거는 미리 뭐 주말이라도 일요일 날이라도 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조간신문에 발표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뭐 나름대로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은 이 행안부 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 우리 국민들이 알 만큼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의 반발 양상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경찰 반발에 대해서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거는 잘못됐다, 예컨대 이 경찰국 설치하는 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 검찰은 검찰국을 법무부에 둬가지고 이미 예산 인사 문제를 다 사실상 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 행사하고 있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 아니냐. 검찰의 수사권,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그 다음에 공정성은 오히려 경찰보다 더 크면 크지 작은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문제 삼지 않는데 이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거, 이거가 문제다, 이런 이 대통령의 입장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현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안부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이 다 나와 있고, 국민, 야당, 그 다음에 경찰 다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말 못한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인사 문제도 이미 방향이 다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그거 무슨 소리야? 나는 결제한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번복됐다니. 이거는 국기문란이야. 다 정리됐잖아요. 그래서 이 행안부의 지금 이 발표 시점은 너무 지금 이 사안의 폭발성으로 볼 때 너무 여유 있게 잡고 있어요. 21일 날 딱 까졌는데 28일까지 뭐든지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거는 골든타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왜 이렇게 이 안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저 깊은 뜻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지금 이제 피격 공무원의 해서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 월북이 아니다, 이렇게 해경이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경이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과 유가족에 대해서 사과 입장도 표명을 했습니다. 해경의 총 책임자인 해경청장까지 나서서 그러니까 어제 그제죠, 22일 날 많은 오해를 불러킨 점에 대해서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도 했고, 지난 16일에 그러니까 1년 9개월 만에 이건 자진월북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해경이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사안을 처리하는 거, 물론 그 배후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청와대 민정실 그리고 국가안보실에 개입이 있었다, 이게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민정실의 일개 행정관이 말이죠, 행정관이 당시 수사국장한테 전화로 고성을 지르고 그리고 직접 찾아와서 압박을 가하고 월보로 단정해라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니까 당시 이제 해경 지휘부에서요,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열면은 다 따먹었어요. 전부 승진했어요. 영전하고 승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해경이 도대체 이거 해양경찰청인데, 해양경찰청도요, 해양경찰청장 계급이요, 치안총감이에요. 그 일반 우리 경찰하고 똑같아, 계급은. 네, 그리고 해경차장은요 똑같이 치안정감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들인데 이거 도대체 이게 해경이 이게 봉숭아학당만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비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요, 해경청에서 내부 화상회의를 열어서 이번 이 해수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책임을 지고 치안감 이상의 간 40명이 모두 사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퇴를 표명한 사람은요, 이 정봉훈 해경청장을 비롯해서 서승진 차장, 기획조정관인 김용진, 경비국장 이명준, 수사국장 김성종, 중부청장 김병로, 서해청장 김종우, 남해청장 청장 윤성현. 이 윤성현 남해청장이 그 당시에 이 해경 정보국장으로서 이 안을 갖다가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월북이 맞다 단정적으로 발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윤성현 국장이 당시에 청와대 민정행정관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해청장의 강성기, 이런 사람들이요 모두 다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정봉훈 총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요, 이러한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이 조직에서 그러니까 이 닥쳐온 위기 앞에서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양경찰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렇게 밝히고, 새로운 지휘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후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주기를 당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정봉훈 청장은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김홍희 청장의 뒤를 이어서 해양경찰청장직에 올라왔고요, 이 해수공무원이 자진월북했다라고 할 때의 해경청장은 김홍희 청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오늘 국회에서요, 유가족들이요, 이 국민의힘의 TF에 참석을 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 보고 나서부터 이 해수공무원 이대준 씨가 죽을 때까지 6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밝혀라 라는 점을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6시간이 사실상의 골든타임인데 대통령 시간을 밝히기 위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대통령 기록관 어제 이제 답장을 받았는데 완전히 거부했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월북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는데 방점을 줬는데 앞으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방점을 두고 활동할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나서 이대준 씨가 죽을 때까지 6시간 동안 뭘 했는지 진상규명을 요구하라. 그래서 이 진상규명,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6시간에 대한 진상규명, 이게 한 가지 방향이고요. 또 하나 방향은 월북에 따른 증거가 없다고 지난주 목요일 날 해경이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 해경과 국방부는 왜 월북이라고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즉 월북 조작에 대해서 이제는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 여기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계속 이 문재인 정권 그 내막을 파헤치는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박정훈 논설실장의 조선일보 논설 아주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값. 그래서 이 한나라 국민의 목숨값은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과연 국가가 구하러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우리 해수공무원이 이렇게 죽어가도록 방치한 나라의 국민값,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값은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국민값은 정말 이거는 뭐 이 값이 안 나갔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월호 사건 때는 또 어땠냐 이거죠. 그리고 또 이 천안함 사건 때는 또 어땠냐 이거죠. 그래서 같은 국민인데도 그야말로 국민값이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로 차이 나는 이유는 뭐냐? 섬찟하다. 이게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칼럼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박정훈 논설실장은 말이죠. 이 국민값 매기는 것이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2010년 IT 대지진 때 이 본인의 국민값 주제로 해서 쓴 글이 있는데, 이거 인류가 평등한다는 말은 정말 허망한 거짓말인 것 같고, IT 지진으로 죽은 16만 명 그야말로 개죽음을 당했는데, 이 IT 국민값은 선진국의 애완견만도 못하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이 과거에 쓴 칼럼, 2010년대 쓴 칼럼을 소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오래전부터 이 해수공무 이대준 씨 사건 때문에 이런 글을 떠올리게 됐는데, 월북이냐 아니냐 라는 것도 시끄럽지만은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북한 해역에 떠내려간 우리 국민이 살아야 당하는데도 지켜만 본 정부, 방관 수사한 거, 이게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는 실종된 이 씨가 북경비선에 발견됐다는 군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보고 3시간 뒤에 사살됐고 시신은 불태워졌는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 씨에게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고 핵심은 국가의 부재다. 그래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실이 고맙게 느껴질 때는 언제냐? 2011년도 해군의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구출된 이 기적같이 살아난 석해군 선장일 것이다. 왜냐면요, 그 당시에 청해부대 작전팀장으로 현장을 지휘했던 김규환 대위가요, 피 말리는 순간 이거를 수리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납포된 화물선을 급습해서 조타시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곳에서 석희균 선장이 총알 6발을 맞고 중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혜균 선장을 응급 이송하는 거에 이에 위험할 수 있어서 먼저 구조하느냐 아니면 작전을 계속하느냐, 그 어려운 갈림길에 있었는데, 이 김대위는 먼저 살리고 보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아주대학의 이국종 교수팀이 현재 급파돼서 결국은 에어앰뷸런스 4억 원을 갖다가 이국종 교수가 내가 하겠다 해서 결국은 이국종 교수를 갖다가 서울로 송환해서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때 닷새 만에 눈을 뜨게 된 석혜균 선장, 병실에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현수막을 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떤 비용,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대접하는 방식일 텐데, 민주당 구 권력 측이 그토록 미워하던 이정방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 국민의 목숨값은 내가 어려움에 쳤을 때 과연 국가가 구하러 올 것이냐, 이 믿음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그런 면에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국민값이 가장 비싼 나라라는 겁니다. 자국민 한 명을 구하려고 외교, 군사력을 총동원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럼 살아있는 사람만 끊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6.25 전쟁 때 이 사망한 이 40년이 지났는데, 지난 93년도에 2,8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북한 땅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벌였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2018년대 싱가포르에서 만날 때도 유해 송환 항목을
합의문에 넣는 것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도대체 6.25 전쟁 당시에 8만 명 내외의 국군 포로가 북한에 억류돼 귀환하지 못했는데 이거 구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온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있는 이 국군 포로가 516명에 달하는데 아직도 이 송환 문제 대북 협상에서 한 번도 우선순위에 올라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력으로 탈북한 국군 포로가 80명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이즈미도 2002년도에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일이하고談판을 벌여가지고 그때까지 북한에 생존해 있던 5명을 일본으로 데려왔는데 왜 우리가 일본 국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자국민이 지옥에 있는데 구출해내겠다는 국가의지가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구 권력은 이대준 씨의 죽음을 방치한 것으로도 모자라 진실까지 덮으려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그들의 세월호 사건은 그들이 세월호 사건은 세금을 572억 원을 쓰며 9번이나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세월호 희생자를 끝으로 애도하던 이들이 천안함 장병들에 대해선 경계 실패로 매도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국민의 목숨마저 이념으로 차등을 두는 그 냉혹함이 섬찟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이 칼럼 말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 모두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 민주당 지휘부들 최근에 이대준 씨의 죽음을 갖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민생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한 사람.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우리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저는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이 김동연 씨, 이번에 이제 경기도 당선이 됐는데요. 이거 대단히 큰 제가 보기에는요, 이 비리 의혹이라고 봅니다. 바로 어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김동연 경기도 당선인이 아주대 통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재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시민단체도 하나 만들었죠. 계속해서 아주대에서 같이 있었던 비서들이요. 계속해서 데리고 다녔는데 그냥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관련 규정까지 고쳐가면서 데리고 다녔어요. 이 정도면 뭔가 의혹이 아니겠어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뭔가 의혹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보십시오. 김인섭 2006년도에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했잖아요. 이 김인섭이 계속 같이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김인섭이가 뭘 했어요? 결국은 이 백현동 사태와 관해서 특혜 비리 의혹으로 지금 몰려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김현지 비서관. 이 사람은 또 이 대량동에서 아파트 특혜 분양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김현지 비서관도 시종일관 성남시장 할 때도 시민단체에 갖다 놔뒀고 그러다가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또 경기도에 또 이 사무관인가요? 이 고위직 이 도에서요 사무관이 상당히 높아요. 또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니까 또다시 데리고 가고 근데 이 사람들 데리고 갈 때는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규정을 뜯어 고친다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비리 의혹의 한복판에 이 이재명이가 데리고 됐던 사람들이 항상 와 있어요. 정진상 이 정책실장 이런가요? 정진상이도 마찬가지. 비리 의혹의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측근 비서를 계속해서 자리를 옮길 때마다 데리고 다녔어요. 이게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규칙을 다 뜯어 고쳐요. 그래서 아주대에서는요, 이 비서가 이직할 때, 그리고 복직이 요기하도록 교칙을 개정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물론 김동연 당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 김성태 같은 경우는, 의원 같은 경우는 보복수사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국, 아들, 딸들, 인턴, 얼마나 비리 의혹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김동연 당선인이요, 기재부 장관할 때인 2017년도 12월에 기재부는 직원 심리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낸 바 있어요. 근데 6대1 경쟁이 있었는데 이때 딱 합격한 사람이 아주대 총장실 했던 비서 A씨입니다. 기재부가요, 해당 직무에 외부 인력을 채용한 건 그 당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퇴직 후에는요, 아예 대체 인력도 뽑지 않았어요. 이게 뭔가 사람은 우인 선관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이거에 관해서 기재부 관계자는 TV조선에 뭐라고 했느냐? 아, 그거 한시적으로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뽑은 거야. 예. 왜 하필이면 한시적인 필요성이 김동연 당선인이 장관할 때 생겼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 이 아주대학에서는요, 이 A씨가 이직도 용이하고 복직도 용이하도록 교칙을 개정했다. 이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모집 공고를 내니까 엿새 뒤에 아주대는요, 교육부 지정기관에서 연구할 때 휴직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부 지정기관을 어떻게 고치냐? 국가기관에 임시 고용됐을 때로 뜯어 고쳐요. 국가기관. 왜냐하면 기재부는 교육부 아니잖아요. 이거 특정인을 위한 규칙 개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자, 이렇게 규정까지 딱 복직 용이하게 바뀌니까 기재부 1년 근무한 다음에 아주대로 다시 또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 김동연 당선인 이사장인 시민단체 유쾌한 반란으로 또 이직을 해요. 또 반란으로 이직해.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대학, 그 다음에 기재부, 유쾌한 반란까지 세 군데에서 4년이 넘게 함께 근무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 김동연 당선인은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거꾸로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고, 지난달 23일 날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요, 이 질문이 나오니까, 아, 그거 세부적인 내용 나는 잘 몰라요. 기재부 인사과에서 처리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야, 자기 보좌관으로 채용됐는데 규정이 바뀐 걸 모르고 인사파트에서 했다라고 딱 잡아뗀다. 야, 이거 제대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김부선 씨가 최근에 이제 3억인가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고 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누구하고? 당연히 이재명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3억 원금의 손해배상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특정, 이재명 신체 부위에 있는 특정 부위에 있는 그 점 확인해 달라. 그래서 의사, 그 당시 특정 점 이거 없다 이렇게 발표했던 아주대학에 의사들을 갖다가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신청을 했는데요, 재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 기각한 이유가요, 아주 재밌어요. 아, 이거 재판장 뭐라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의사들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겠냐? 작성된 소견서대로 말할 것이 뻔하다. 의사들은 허위 소견서를 작성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다시 불러서 물어본다고 한들 상당히 무용하고 부적절하다. 그래서 증인 신청은 기각한다. 그러면서요, 만약에 다시 제출하기를 원한다면 다음 기일을 지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 김부선 측에서는 다시 주장을 제출하겠다 해서 다음 기일은 9월 1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요, 이 장영하 변호사인데요, 지금 재판부에서 얘기가, 이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측의 변호인의 변호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또 하나의 큰 이유인데, 장영하 변호사는요, 이런 문제에 관한 전문 의사들도 의견을 들어가지고 별도의 확실한 그러한 이 변론서를 제출해서 이 김부선 씨의 억울함을 좀 달래주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